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새벽 전우책입니다. 요즘 문 대통령의 심기가 몹시 불편할 것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벌써 12일이 지났는데 아직 문 대통령은 통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통화 순서는 미국의 외교 비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국경을 접하고 있는 캐나다, 멕시코 다음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과 통화했습니다. 그 다음 러시아와 통화를 했습니다. 일본은 1월 28일 야밤에 통화를 했죠. 아마도 문 대통령은 트럼프의 당선을 고대했을 겁니다. 트럼프는 문 대통령을 미국 대화의 중재자로 여기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김정은을 대화 상대로 여기는 때는 두 사람이 일맥상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임기 내 종전선언을 밀어붙였고 미국 대선 직전에는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있을 거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물론 둘 다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기적 같은 역전승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이 당선되자 미국을 찾았던 강경화 장관은 폼페이오만 만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두 차례 같이 갑시다라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 이 말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한미 동맹의 구호였습니다. 문 대통령이 처음 이 말을 쓴 건 바이든이 승리 선언을 했을 때입니다. 작년 11월 8일 새벽 1시 트위터에 영어와 한글로 축하 인사를 했습니다. 그는 그 글에서 한미 동맹은 강력하고 양국 간 연대는 견고하다고 썼습니다. 두 번째 같이 갑시다는 바이든 취임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 글에서 바이든의 선거 구호였던 미국이 돌아왔다, 이 아메리카 이즈 백, 이 말과 함께 바이든 정부의 출발에 한국도 동행한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아직 문 대통령은 바이든과 통화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매일 실무진이 백악관과 접촉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교부도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사이 문 대통령은 26일 시진핑과 통화했습니다. 시진핑은 바이든에게 아직 축하 전화는 물론 축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미, 중 두 나라는 냉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시진핑과 먼저 통화를 한 것입니다. 청와대는 신년 인사차 통화했다고 했지만 중국 인민일보의 보도는 결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인민일보에는 청와대가 발표한 시진핑 방안이나 북한이 대화의 문을 아직 닫지 않았다는 시진핑의 발언은 없었습니다. 대신 문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 승립 10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뒤이은 기사 내용도 청와대가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발언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굳센 지도 아래 중국은 방역에서 성공했다. 이 세계 주요 경제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경제 성장을 실현한 나라가 됐다. 중국의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은 나날이 강해졌다.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의 실현을 위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쯤 되면 가히 극찬입니다. 단순한 신년 인사를 보기 힘든 것이 공산당 창당에는 아직 한참 남아 있습니다. 더욱이 문 대통령은 중국 새 100년의 목표 실현까지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을 만약 바이든이 들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렇지 않아도 바이든 정부는 지금 트럼프의 대북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재를 강화하고 대신 인센티브도 늘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바이든은 문 대통령이 관심을 기울이는 전작권 전환도 재검토를 공식화했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국무부 동북아 라인은 블링컨 장관이야 강경 라인입니다. 그러니 문 대통령이 마지막 1년이라는 각오로 남북 대화를 갈구하고 있지만 그게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대북진단금지법이 미국 새 행정부의 시선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그 법을 강행 처리한 게 엄청난 외교 부담이 된 것입니다. 이제 문 정부를 바라보는 미국 조야의 시선은 아주 냉랭합니다. 그래서인지 처음 바이든이 당선됐을 때 4, 5월경 빠른 시일 안에 한미 정상회담을 열 것을 기대했지만 지금 그걸 믿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겉으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미국 측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전해왔다고 합니다. 언제까지일까요? 도널드 트럼프는 취임 9일 만에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했습니다. 버락 오바마는 취임 13일 만에
이명박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과연 문 대통령은 언제쯤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와중에 산업부의 북은추 파일 사건이 터졌습니다. 북한 원전 추진 파일 말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대외적으로도 아주 민감한 사안입니다. 안보리와 미국의 제재를 무시하고 북한에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것도 문제인데 그것도 원전이니 말입니다. 야당과 보수 진영은 문 정부의 이적 행위라고 하고 문 정부는 야당이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고 흥분합니다. 문제는 문 정부가 그동안 월성 원전을 조기 폐쇄하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중단하는 등 탈원전을 외쳤는데 이율 배반적으로 북한에 원전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물론 산업부를 비롯해 민주당 이낙연 대표까지 잘못 짚었다고 지금 멱공을 취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북은추 문건은 어디까지나 공무원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변합니다. 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야당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아주 날선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로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기를 바란다. 이 말은 야당 김종인 위원장이 문 정부가 북한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다며 충격적인 이직 행위라고 비난하는 데 대한 것입니다. 아마도 문 대통령은 파장을 조기 진화해야 한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북은추가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쟁점으로 된다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정폭될 가능성이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자 정부 여당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이 산업부는 재판 중인 사안으로 문건 내용을 절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가 딱 하루 만에 공개했습니다. 과연 의혹은 잠재워질 수 있을까요? 지금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단순히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기로 했느냐 여부가 아닙니다. 국민은 더 본질적인 것에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3년 전 도보다리에서 문 대통령이 김정은과 나눈 대화 내용이 무엇인가? 김정은에게 준 신경제 구상에 들어있다는 USB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가? 북은추 문건은 누구 지시로 만들었기에 공무원이 한밤중에 몰래 삭제했는가? 권력을 가진 쪽은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 그리고 질문들에 대해서 마타도라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백악관을 가장 오래 출입한 노기자 헬런 토머스가 한 말입니다. 권력자에게 질문할 수 없는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다. 국민은 권력자에게 그 어떤 질문이라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민주사회입니다. 야당의 의혹 제기도 국민의 질문에 속합니다. 그리고 권력자는 그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사회가 민주사회이고 권력자가 민주주의 제도 아래 합법적으로 권력을 잡은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그래서 도보다리에서의 김정은과의 대화도 공개되어야만 합니다. 그 대화가 설령 두 사람 간에 비공개하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정은은 더욱이 주적의 수장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그와의 모든 대화를 공개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통치자로서 합당한 태도입니다. 그렇지 않고 야당의 의혹 제기를 마타도로 몰아붙이고 근거 없는 신북풍머리로 공격하는 것은 비민주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요사이 정치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연초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 3인론을 거론했다가 친문의 공격을 받아 지지도가 폭락했습니다. 3인론을 청와대와 아무런 교감 없이 거론했을 리는 만무했지만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3인을 생각할 때가 아니다고 선을 딱 그어버렸습니다. 당내 경쟁자인 이재명 지사는 이제 이낙연 대표를 한참 밑으로 따돌리고 독주체비를 차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이 대표에게 큰 기회였습니다. 놀라운 건 그는 문 대통령과 현실을 보는 눈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가 한 자화자찬이 이렇습니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은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GDP 규모는 세계 10위로 올랐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G7이 한 국가를 추월했습니다. 주가 3,000포인트의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열렸습니다. 경제 성장률 1위가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률이 가장 적었다고 해야겠죠.
그런데 그 앞의 2년 경제 추락으로 인한 기저효과를 생각한다면 그건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또 장인 코로나로 무너진 유럽 선진국과 우리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을 추월했다는 나라는 아마도 이탈리아일 텐데 이탈리아는 작년 코로나 최대 피해국이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세계 최고의 버블이라고 평가가 나오는 우리 코스피를 두고 주가 3천 시대가 열렸다고 자화자찬하는 건 서민들이 복장을 터지게 하는 말입니다. 정확히 우리 실상을 표현하자면 그는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일자리는 사라져 실업률은 최고로 치솟았습니다. 재정으로 소득을 늘리려 했지만 빈부격차는 더 커졌고 소비는 더 위축되었습니다. 중산층은 무너져 지금의 1인당 국민소득은 반도체를 비롯한 잘 나가는 기업의 성과에 불과합니다. 주가 3천 시대를 열었지만 인위적으로 유동성을 늘린 결과라서 버블이 붕괴될까 걱정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또 이재명 지사를 의식해서인지 놀라운 제안까지 내놓았습니다. 현재 만 7세까지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선진국 수준인 만 18세까지 확대하기를 제안한다. 18세가 아동입니까? 제가 보기엔 명백한 포퓰리즘입니다. 올해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하는데 과연 우리 정치인들은 서구의 무상교육 내용을 알고나 있는 것일까요? 하긴 이재명 지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기본소득 등 복지정책으로 인기를 얻고 있으니 마음이 급했겠죠. 그래서 국가 경제는 선방하는데 민생 경제는 더 어려워졌다며 이재명과 복지 경쟁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그건 착각입니다. 국가 경제가 선방했다면 기업의 여력으로 일자리를 만들게 규제를 풀고 노동개혁을 해야죠.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는 복지한다면서 재정으로 아무리 돈을 퍼부어도 민생경제는 절대 살아나지 않습니다. 원발의 오줌누기죠. 그는 59년 만에 한 해 4차례 추경을 집행했는데도 부족하다며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여당엔 이런 분들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며 한 말이 이렇습니다. 풀 때는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재난지원금을 뿌리든 추경을 하든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올해 정부 부채만 900조가 되고 공기업 부채와 연금 부채까지 더하면 국가 부채가 2000조를 넘는데 무슨 수로 곳간을 다시 채운다는 것인가요? 게다가 지금 하는 추경은 곳간을 푸는 게 아니라 빚을 더 내는 것입니다. 설마 선거가 닥치니 돈을 풀자는 건 아니겠죠. 하긴 문 대통령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손실보상제 등을 제도화하기 전에 4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며 운을 띄웠으니 재난지원금은 또 한 번 선거에서 위력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그는 예의, 영업제한 손실보상제와 협력이익 공유제 그리고 사회인대기금 등 상생연대 3법을 내놓았습니다. 손실보상제는 정세균 총리의 기획상품이죠. 저는 이 대표의 인수문을 반복해 읽으면서 과연 그의 철학은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집값 폭등은 사과하면서도 공공임대주택을 열린다는 정부 정책에서 한 발도 더 나가지 못했습니다. 생애주기별 소득지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생애주기별 복지에 소득주도 성장을 덧붙인 걸로 보였습니다. 그가 야당의 반발을 부른 건 역시 부건축 관련 발언이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요즘 제1야당 지도자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입니다. 야당은 완벽하게 잘못 짚었고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을 대통령께 가했다. 야당은 거짓 주장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그 역시 야당의 의혹 제기를 북풍 공작과 색깔론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권력을 가진 쪽은 이 대표이고 따라서 그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성실히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KBS의 2021년 1월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조정안 자료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공적 책무를 수행할 중장기 계획안이 있는데 그 속에 평양지구 개설 추진이 있다고 합니다. KBS는 사업 예산안으로 28억 2천만 원을 따로 책정했습니다. 평양지구라니 아직도 북한을 낭만적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합니다. 하긴 KBS는 부인합니다만 문 대통령 생일 열린 음악회에서
달림에 바치는 노래, Song to the Moon, 이 노래를 불렀다죠. 5년 동안 딱 2번 불렀답니다. 신기한 건 또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의원 161명이 결국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4일 표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제적 과반수를 넘었으니 통과는 확실하죠. 임 부장은 2월 퇴직하는 판사입니다. 게다가 판결문 작성에 관여했다는 혐의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임 부장 판사에 대한 탄핵을 밀어붙이는 건 다분히 이 사법부를 겁박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문제는 사법부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의 침묵입니다. 이 탄핵이야말로 법관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게 아닌가요? 그의 침묵이 권력에 대한 동지의식인지, 양들이 침묵 주인공처럼 잠재된 트라우마인지 정말 모를 일입니다. 지금까지 전원책이었습니다.